한 달 동안 최악의 폭우가 중국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대급 폭우로 인해 지금 산샤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에 근접하며 붕괴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강들의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 당국은 안후이성 추허강의 제방을 폭파하는 등 극약 처방까지 동원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433곳의 하천이 범람해 27개 성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5천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만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샤댐의 담수량으로 인해 지구 자전축이 2cm가량 이동한다는 나사의 경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산샤댐 완공 이후 후베이성 일대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고 동중국해의 염도와 수온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산샤댐은 지어질 때부터 중국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산샤댐의 건설안은 1992년 전국민 인민대표 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반대와 기권이 33%나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만장일치가 보통인 전인대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이견이 나온 사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최고의 수리 전문가라 불리던 황한리 전 칭화대 교수입니다. 황한리 교수는 과거 황화댐 건설에 반대했다가 22년에 강제 노역형을 받기도 했던 인물로 이번에도 나서서 반대했지만 중국 정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8년 전 임종 직전에 산샤댐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을 부른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황한리 교수는 반대 근거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기후 이상, 산사태와 지진, 유물과 유적의 훼손, 수모지역 이주민 문제 등 12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후 황한리 교수가 지적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벽 붕괴와 토사 유출, 지반 변형이 일어났고 댐 제방에 약 1만 개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댐 완공 후에는 거대한 저수지에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해 주변 지역의 짙은 안개가 잦고 호우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생태계의 변화, 수중 생태계의 변화, 농작물에 대한 영향도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산샤댐에 투입된 46만 톤의 철근 콘크리트 무게에 막대한 양의 물의 압력이 지각 구조를 변화시키고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산샤댐과 지진, 산사태와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의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샤댐은 중국에게는 세계 최대 수력 발전으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대급 폭우로 인해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이 참혹한 결과로 끝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최고 수위까지 10m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양쯔강에서 발생한 2020년 2호 홍수가 소멸되기도 전에 3호 홍수가 형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며칠간 집중호우와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산샤댐이 무너지면 이창, 우한, 난징, 상하이 등 양쯔강 연안 중국 주요 도시들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4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중국 곡창지대가 물바다가 되며 중국 GDP 40%가 날아가는 경제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산샤댐은 폭우에도 10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다며 붕괴 위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신뢰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중국 정부의 말이 반드시 맞기만을 기대해야 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되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산샤댐이 무너지면 양쯔강 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홍수가 불가피해지는데 이 지역에는 무려 9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들 9기 원전 중 2기는 안전에 취약한 중수로 원전이어서 사고 시 방사능 유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샤댐이 범람해 이 지역이 침수되면 대형 원전 사고가 우려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에 의한 원자로 냉각 기능 상실로 벌어졌는데 똑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원전학계 한 인사는 중국 상하이 지역 원전에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이 유출되면 크로시오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제주 지역과 남해안이 직접 피해를 보고 일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예측은 우리나라도 산샤댐의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의 댐 건설로 정화 능력이 떨어진 호수의 오염된 담수가 남해와 서해에 일시에 대량 유입되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었습니다. 1996년과 2016년 남해안과 제주해역의 양식장 등에서 어종들이 대량 폐사하면서 어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올해 장강이 한 번 더 방향으로 뿜어내는 담수 유출량은 이달 중순 초당 82,000톤이 넘는 등 평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산샤댐이 붕괴되지 않더라도 중국의 폭우로 인해 한국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중국의 해안에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 쪽 동해 바다까지 들어와 닥치는 대로 오징어를 잡아 씨를 말려왔던 것입니다. 국제 비영리단체인 글로벌 어업 감시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중국 불법 조업 선단이 동해에서 잡아간 오징어는 무려 2년간 16만 톤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시가로 계산하면 4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5,2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간 어획량 합계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조업량이었습니다. 글로벌 어업 감시는 한국과 일본 수역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2003년 이후 각각 80%와 82%가 줄었다면서 이 같은 어획량 감소는 중국의 불법 조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불법 조업은 북한 내 외국 어선의 어로 행위가 금지된 터라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2017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채택한 제재 결의는 북한 내 외국의 어로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외국에 어로 행위를 허용한 대가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결의를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북한 앞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았고, 이 때문에 식량난 속에서 어획량을 늘려야 하는 북한 어민들은 위험한 작은 목선을 이용해 먼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 선단 때문에 영세한 북한 어민이 더 위험한 먼 바다로 밀려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수년째 자국 어민의 남획으로 각국 정부와 환경단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에콰도르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혼쭐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에콰도르는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서 대규모 중국 어선단을 포착하고 감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이곳에 250척 이상의 어선이 몰려있으며 대부분 중국 어선이라고 에콰도르 정부는 밝혔습니다. 오스왈도 하린 에콰도르 국방장관은 이 어선들이 만약 넘어온다면 2017년에 발생한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배를 압력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2017년 당시 에콰도르는 갈라파고스 제도 해역을 불법 침범한 중국 선박의 젓발을 압류하고 선원들에게 징역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은 보호어정인 상어류 6,600여 마리를 포함해 식이어류 300톤을 싣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엔 고립된 환경 덕에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로이터 통신은 중국 어선들이 매년 갈라파고스 인근에 나타나 이를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앞으로 해군함과 항공기, 헬리콥터를 동원해 해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24일 중국이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자 중국은 미국이 미쳤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중국도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에서 도를 넘는 스파이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대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스턴 중국 공간에서 서류와 종이를 불태웠는데 그 문건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며 앞으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말고도 다른 공간까지 추가 폐쇄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사관 폐쇄 사태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현재 미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은 완전히 미국 혼자 만든 것이라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목적은 중국의 발전 과정을 철저히 끊으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마지노선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미국의 일부 반중 세력은 음모를 꾸미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만들었다면서 타국들의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 줄을 서도록 공개 협박했고 미국의 사익을 위해 중국에 대항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과 독립정신이 있는 국가라면 모두 미국과 한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외교부장이 모두가 미국과 한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얼마 전 알려진 다이슈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이슈 교수는 미국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4가지 중 3번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미국이 얻어맞는데도 중국의 동정을 표하거나 지지하는 나라가 없다. 다이슈 교수는 중국은 이제까지 지구촌 여러 나라에 원조를 아끼지 않았고 이들 나라 또한 중국으로부터 많은 좋은 점을 가져갔지만 정작 중요한 시기에는 중국과 함께 행동해줄 나라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이슈 교수는 이것이 뜻밖이라고 예상 못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중국 빼고는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에 대해 중국의 입으로 알려진 후시진 환구15 편집장이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15의 후시진 편집장은 2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당국이 오늘 중국 주재 미국 영사관 한 곳을 폐쇄할 것이다 라고 밝히며 이는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등 외신에서는 우한 영사관 폐쇄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보복으로서 불충분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진정한 고통을 느낄 만한 전혀 예측치 못한 것을 겨냥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의 팀에는 폼페이오 같은 미친 인간들이 많다 라면서 나는 미국인들에게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주장하며 트럼프의 재선은 중국인의 연대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 편집장은 언론을 통해 쓰기 어려운 말폭탄을 자신의 SNS를 통해 쏟아내기로 유명한데요. 지난 17일 미국의 중국 공산당 당원 제재 보도가 나왔을 때는 미국의 역대 정책 가운데 가장 미친 짓이다 라는 표현을 쓰며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제 중국의 청두 그 총영사관을 미국 총영사관을 철수해라 라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청두 그러니까 스촨성의 성도죠. 스촨성은 이제 한자로 사천성이고 청두는 한자로는 성도입니다. 예전에 그 삼국지 연의를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유비의 그 총나라의 수도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청두. 그 청두의 총영사관을 철수시켜라. 그럼 이 후시진의 말대로 미국이 가장 아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두에서 철수를 하면 미국이 왜 아프냐? 바로 그 청두가 좌하로는 티벳 그리고 좌상으로는 신장 위구르와 맞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부 지역의 소수민족 또 이 중국의 이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하는 여하튼 그런 작업을 하는 전초기지가 청두 총영사관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아파할 것이라고 하면서 청두 영사관을 철수시켰는데 그것은 사실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가장 아픈 것을 빼낸 것이죠.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이제 철수시킨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들도 앓던 일을 빼낸 겁니다. 신장 위구르와 티벳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이 총영사관을 폐쇄를 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인권 탄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그 청두가 지난 소식인데도 말씀드린 것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미친 사람이다, 미친 인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정도로 지금 아주 감정이 격화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언론 그리고 유수의 언론들은 우한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이다 라고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보도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도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람은 중국 이 최고 권력자들과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내부 정보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부 정보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국 최고의 층들하고 그냥 이 마음을 같이 모으는 그런 사람인데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폼페이오 같은 미친 인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중국과
미국의 또는 중국도 아니죠. 사실은 중국 공산당, 중공과 미국의 감정이 그냥 극한에 달해 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7일 미국이 중공, 즉 중국 공산당 당원들에게는 비자 주지 않고 그 가족들까지 이제 퇴거 조치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미국이 했던 역대 정책 가운데 가장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기도 공산당 당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못 가고 또 이제 이렇게 반미하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또 있죠. 미국의 가족들도 유학 보내놓고 다 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이 혹시 미국에 가 있다면 철수해야 되고 또 자기도 연히 어떤 그 공산당원 그 간부들처럼 미국에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사놓고 자금 좀 갖다 놨으면은 그거 이제 어떻게 하냐 하는 고민도 생길 거니까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폼페이오 장관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극단적인 말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인들에게 공산주의 독재에 맞서 싸워 체제를 엎으라는 사실상의 내란 선동 발언을 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3일 닉슨 도서관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을 향한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오늘날 중국은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면서 자유세계가 공산주의 중국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자신이 연설하는 장소가 40년 전 중국과 수교를 하고 중국을 키워주기로 결정했던 닉슨 대통령의 이름을 딴 닉슨 도서관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0년대 재임 당시에 자신이 중국 공산당에게 개방적으로 대해준 것이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면서 중국에 대한 개방 정책의 진실은 중국의 실패한 경제를 부활시켜준 셈이었으며 중국은 자신을 먹여 살려준 국제사회의 손을 물어 뜯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베이징의 행위는 우리 국민과 우리 번영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유세계 국가들은 더욱 창의적이고 단호한 방법으로 중국이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라면서 중국의 레짐 체인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중국인들에게 힘을 합쳐 시진핑 정권을 몰아내라 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은 파탄난 전체주의의 신봉자라면서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 가장 큰 거짓말은 공산당이 14억 인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인들은 공산당 독재 체제 하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라고 비판하면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중국인들에게 미국 그리고 우리 우방국들과 힘을 합쳐 공산당 체제를 변화시키자라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역병창궐과 엄청난 천재지변, 경제난 등 고통에 시달리며 중공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노린 것인데요. 중공과 주민을 분리하는 폼페이오의 전술이 먹혀들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야, 정말 센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닉슨 도서관을 찾아간 겁니다. 닉슨 도서관, 바로 닉슨 대통령이 닉슨 닥트린을 통해서 핑퐁 외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 중공을 이제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는데 이제 스타트를 끊었죠. 그리고 이제 중공하고 국교를 체결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했던 말이 내가 이거 혹시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은 뭡니까? 미국 이 서양의 소설에 나오는 이 죽은 시체를 이렇게 잘라 이어 붙여가지고 만든 그 괴물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보면 이렇게 막 기워 놓은 이런 얼굴 자국들이 보이는데 흉터 자국들이 보이는데 그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괴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그리고 자신들을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국토가 파탄나고 굶주림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한 그 중국을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었던 이 국제사회의 손을 괴물이 되어서 프랑켄슈타인 되어서 이 손을 물어 뜯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물어 뜯긴 손은 우리 미국만이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전체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서 이 중공을 체제 변화시켜야 된다. 중공 국민들이여, 14억 중공 국민들이여, 인민들이여, 당신네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이 중국 공산당이 당신네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이냐. 인간 존엄성, 본연의 그 존엄성을 지금 이렇게 일으켜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 인민들에게 미국과 우리 국제사회가 돕겠다. 그러니까 결심하고 봉기해서 이 체제를 엎어라. 라는 그런 발언을 닉슨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빌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이전으로 그냥 다시 돌려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촉구한다. 라는 그런 부탁의 말로서 중국 국민들에게 봉기를 부탁을 한 겁니다. 이야, 참 세게 지금 붙습니다. 과연 아까 이 후시진 이 황구15 편집장 폼페이오 장관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을 살려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그 손을 물어뜯는 괴물 프랑켄슈타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빨리 중국 국민들 봉기해서 엎어라 라고 하는데 우리 도와주겠다. 이야,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참 부끄러운 소식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세계무역기구 WTO 여성 사무총장에 도전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일본에게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상된 결과였는데 정부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나이지리아, 케냐,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총장 선거에서 일본이 한국 대신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